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0,000원을 넘어선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국내 사업체 9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에 나홀로 경영을 강요당한다고 반발했고, 한국노총은 인상률이 역대 2번째로 낮다며 실질 임금은 사실상 삭감됐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성태 전 회장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간의 상호 비방전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한동훈 후보 캠프에 첫 공식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대세론에 맞서 김두관 후보 등은 지지를 호소하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모레 최고위원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첫 10,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노동계는 실질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고, 자영업자와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거라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서 거액을 뜯어낸 의혹으로 고발된 이른바 사이버레카 유튜버들에 대한 직접 수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 구현을 내세우지만 정작 선정적인 내용과 피해자 2차 가해 등으로 수익만 좇으면서 처벌이 어려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인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20년째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주한 일본 방위 주재관을 초치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장대비가 예고된 가운데 다음 주 초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물론 수백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1심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공한 뇌물죄 등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제공한 부정한 정치자금으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돈을 전달한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이 이전 부지사의 요청 또는 회유에 따라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김 전 회장은 참담하다며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건네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낸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김 전 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이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YTN 윤성훈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간 기업에 취업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주거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간 기업에 취업하도록 힘썼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21대 총선에 낙선한 뒤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고 이후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8월 물류 관련 경험이 전혀 없던 이 전 부총장은 당시 국토부 추천으로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에 선임됐고 1년간 1억여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기업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국복합물류가 국토부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만큼 정부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처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한국복합물류와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하경 국회 부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년여 만에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핵심 지지층이 몰려있는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상호 비방전이 격화하자 당 선관위가 주의 조치를 내린 가운데 한동훈 후보는 언급을 자제했고 원희룡 후보는 여전히 날을 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구 합동연설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앞다퉈 자신이 보수의 가치를 수호할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향한 견제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 캠프에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지만 후보자들 간의 신경전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패싸움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고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당원과 한편이었던 자신이 보수 재집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한동훈 후보 저격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살자고 당무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이런 금기어를 함부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윤상현 후보는 친박 핵심이었던 과거를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수혁명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어 두 분의 난타전을 보며 많은 분들이 우려를 전해왔다며 총선 백서를 어서 발간하는 게 이런 논란을 잠재울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그 큰 전략적 결단을 하신 것처럼 저 윤상현을 통해서 큰 전략적 결단을 꼭 성취해 주십시오. 꼴찌의 기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수혁명을 일궈내겠습니다, 여러분. 원희룡 후보는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격의 고삐를 풀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화 대부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배신자다. 원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 후보가 자꾸 피해자, 가해자 프레임을 들이미는데 아직도 검사인 줄 아는 것 같다고 맹공했습니다. 이어 메신저만 공격하고 모든 의혹의 답변을 피하는 말기술에 넘어가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의혹 제기를 이어갈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많이 존경하고 총선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뵀다며 그 마음을 가지고 큰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산이 되고 방패가 되고 창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후보는 연설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피했는데 선관위 경고를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는 내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과열된 전당대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15일에는 충청권, 17일에는 수도권과 강원권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뒤에 오는 23일 전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 증인 출석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같은 여야 대치에 정작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측 증인들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막아서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합법적이지 않은 절차. 무슨 합법이에요? 본인이 판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판사입니까? 뭐 합법적인지 아나요? 청문회 일주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생기질 않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선 반드시 전달해야 했던 겁니다. 30분 가까운 대치 끝에 요구서 전달은 이뤄졌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이 도로 밖으로 내놓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접수한 서류를 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범죄 행위입니다. 이 같은 야당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진상, 스토킹, 갑질 등 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를 찾아 야당이 청문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 있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사위에서 탄핵 소추 발의를 요청하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당이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이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 대표권, 안건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 출석 의무 또한 없다고 지적하고 헌재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 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제명에 대해서도 청원이 들어오면 청문회를 하실 겁니까? 여야 협의가 막혀버린 국회에선 연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먹사니즘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경제 망치는 법안을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올림픽 종목에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뻔뻔하게 말 바꾸기 종목이 있다면 민주당은 단연 강력한 금메달 후보일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국정농단 게이트로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은 참담한 심령입니다. 모든 의혹과 문제의 근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입니다. 여야가 각각 헌재로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며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국회 내에선 정쟁만 거듭하는 사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없는 민생법안 처리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충청 지역 곳곳에서 호우 피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워낙 큰 데다가 다음 주 비 예보까지 겹쳐서 주민들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수해에 떠내려온 잔해들로 가득합니다. 빗물은 빠져나갔지만 마을 곳곳이 움푹 파였고 농가 밭에는 새 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물에 휩쓸려온 나무와 토사 잔해들이 마을 곳곳에 쌓여 있고 도로를 따라 세워진 전신주는 넘어지거나 휘어졌습니다.
저수지 제방이 무너져 수해를 입은 마을입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전신줄을 새로 세우고 전기를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굴착기가 부지런히 잔해들을 치우지만 수마가 휩쓸고 간 흔적은 그대로입니다. 침수 피해 주민은 어디부터 복구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기에 전기와 수도까지 끊겨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일단 오늘 중으로 뭐 전기 연결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전기만 연결되면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다음 주에 비가 더 올 거라고 예보된 상태. 침수 피해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당연하게 여기 있을 수도 없겠죠.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로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주민 36명이 고립됐다가 4시간 반 만에 구조된 마을입니다. 비가 그치자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앞마당에는 진흙이 묻은 집기류가 널려 있고 집 안쪽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예상보다 더 큰 피해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문도 안 열릴 정도로 물은 자꾸 보시다시피 이렇고 뭐 어디 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말로 표현 못 해주면 지금 담담할 뿐이에요 지금. 그리고 실감도 안 나고요. 당장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마당에 또 들려온 비 소식에 수해를 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입니다. 지난 10일 전북 익산에서 동아리 MT에 참가했다가 새벽 시간에 밖으로 나간 뒤 실종된 대학생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전북 익산시 왕곡면 창평교 인근에서 22살 A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숙소였던 펜션에서 약 2.7k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폭우로 대전 유등교 일부 구간이 내려앉아 통행이 금지된 가운데 교량을 전면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식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긴급 점검 결과 증축한 교각이 주저앉은 상태라며 다음 주까지 전문가들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전면 철거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강 방식으로 결정돼도 2년 가까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면서 장마가 끝나는 대로 임시 가교 설치를 우선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명 유튜버 찌양을 협박해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의혹이 있는 다른 유튜버들에 대해서 검찰이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천만 유튜버 찌양의 과거를 알게 된 뒤 관련 영상을 제작하지 않겠다며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 공개된 통화 녹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하고 최소 5,500만 원을 소속사 측으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거는 터뜨리면 찌양 은퇴해야 돼. 그냥 몇천 원 시원하게 땡기는 게 낫지 않나. 폭로 직후부터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됐고 하루 만에 이들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에는 공갈 등 혐의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도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지금까지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들의 공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갈은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해 불법적인 이득을 얻어낸 경우 성립하는데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레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 여럿이 공갈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난 만큼 형량이 더 높은 특수공갈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특수공갈죄가 되는 지점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언급되고 있는 유튜버만 이미 2명이 넘잖아요. 이들은 다른 유튜버의 입을 막아주는 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소속사와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계약이 오히려 사기죄가 적용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들이 제3자의 폭로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고의로 소속사 측을 속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우선 고발장에 적힌 범죄 사실을 검토한 뒤 찌양 측을 상대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천만 유튜버 찌양 사건과 관련해서 악성 이슈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유튜버 사이버레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선정적,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제재와 관련자 처벌이 어려운 구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유튜버 찌양이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는 의혹을 처음 폭로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영상을 올린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다른 영상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조회수를 보입니다. 어차피 뭐 이거 솔직히 한 2-3명 정도만 해가지고 주면 여론은 어차피 바뀌잖아요. 이처럼 사이버레카는 조회수가 곧 돈인 유튜브의 수익 구조 속에서 선정적인 내용으로 번성해 왔습니다. 특히 정의 구현을 내세워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제재는 대중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니네들은 왜 다들 결혼도 잘하고 아기도 낳고 잘 살고 있는 거지? 다만 피해자가 신상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거나 엉뚱한 사람을 사건 관련자로 지목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레카 영상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유튜브 콘텐츠는 언론중재법 대상이 아니라 제재가 쉽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어 고소하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해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가는 그 절차까지가 상당히 어렵고요. 수사가 매우 지연되기 때문에 흐지부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플랫폼 운영자들이 자체적인 노력에 나서도록 관여하고 현행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남의 치부와 불행을 들춰내는 말초적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아내를 집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아내를 집에 가둔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는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데 원인을 제공했고 유족에게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경위나 방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20번 넘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습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에 반발해 진료 축소에 들어갔습니다. 고대 의료원 교수들은 오늘부터 응급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 휴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들은 개인 연차 등을 이용해 휴진에 참여하고 1, 2차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주요 수련 병원들이 6월 4일 이후로 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6월 4일 이후 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수련병원협의회가 2월 말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잡은 것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원 시대를 열게 된 거지만 인상률로만 보면은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까지 변경하며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마라톤 논의 끝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가 오른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1,120원과 1,030원을 표결에 붙인 결과 경영계안이 14표, 노동계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 협상은 노사 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 손에서 결정됐습니다. 4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9,940원을, 노동계는 1,840원을 제시하며 차이가 90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는 줄이지 못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얼굴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에 최저임금만 올리지 말자고 하십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결국 노사가 합의를 거쳐 심의 촉진 구간 제시를 요청했고 공익위원들은 10,000원에서 1,290원 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대를 기록한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인상률은 1.7%에 그쳐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이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이 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제도 도입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인상률은 또 두 번째로 낮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시대 내년 10,000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1988년 노동자들의 생계비는 적어도 보장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 얼마였을까요? 시간당 400원이었어요. 근데 당시 물가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선에서 출발했는데 2014년 5,000원으로 올라섰고요. 지금 10여 년 만에 10,000원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37년 만에 10,000원 시대를 열고 있는데 크게 저는 세 가지를 주목했어요. 이게 인상률을 보게 되면 1.7%, 올해 시간당 9,860원보다 170원 올랐습니다. 1030원.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209만 한 6천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상폭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다라는 겁니다. 지난 2021년에 1.5% 인상한 이후에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어서 올해 물가 상승률이 2.6%인데 이거보다도 더 낮은 인상률입니다. 또 하나, 이번 최저임금 누가 결정했느냐? 결국에는 정부 측 인사, 중재요원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 사, 정, 대표 각각 9명씩 총 27명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민주노총 소속 이제 근로자위원은 4명이 이탈했습니다. 방을 나갔기 때문에 23명 만에 이제 대표로들이 이제 표결로 인해서 이루어졌는데 결국 중재위원들이 누구 편을 들었느냐? 노동자 편을 든 게 아니라 경영계 편을 들다 보니 인상률이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노사 모두 만족하느냐? 모두 불만족스럽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1.7% 상승은 좀 적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자, 내년에 1시간 일을 했어요. 알바를 해서 1030원을 벌었어요. 1시간 일해서 먹을 수 있는 점심 메뉴 뭐가 있을까요? 김밥 됩니다. 김밥 한 줄 먹을 수 있어요. 김밥 서울 지역의 평균 가격이 한 줄 가격이 한 3,400원 정도 되는데 근데 저는 참치김밥을 고수하는데 참치김밥은 못 먹어요. 그게 좀 비싸죠. 참치김밥은 5,500원이다 보니까 두 줄은 못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빔밥 먹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글쎄요, 비빔밥 못 먹습니다. 서울 지역의 평균 비빔밥 가격이 11,000원이 넘습니다. 1,885원. 그러니까 11,000원은 줘야 되거든요. 비빔밥은 못 먹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따져봤더니 김밥 한 줄 내지 두 줄, 야채김밥이면 여기다가 김치찌개 백반, 그리고 짜장면과 칼국수 정도. 칼국수 좀 간등간등합니다. 10,000원 좀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그것만 먹고 못 살잖아요. 보신하기 위해서 뭐 냉면도 좀 먹고 싶고 삼계탕도 먹어야 되는데 어렵네요. 이거는 어렵습니다. 냉면이 12,000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 삼계탕은 맛집에서는 2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일해야지 겨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 지금 정말로 알바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물가 감안하면 오히려 내렸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노동자 측에서는 실질 임금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 1.7%는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인상률이 9%인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제일 낮았잖아요. 지난해 5% 올랐고 올해는 2.5% 올랐는데 내년에 1.7%.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점점점 낮아질 거예요. 사실은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있어요. 최저임금을 그래도 근거 있게 계산하기 위한 계산 방식인데 그게 뭐냐? 최저임금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플러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고용 취업 증가율의 이제 고용률은 뺍니다. 그러면 올해가 성장률 전망치가 2.6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6 합치면 5.2예요. 여기다가 뭐를 빼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가 한 0.8% 정도 돼요. 그러니까 4.8%가 올라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8% 올려야 되는 기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앞서 제가 이제 월급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올해 한 206만 원이에요. 9,860원에 대한 40시간 기준 월급이. 근데 내년에 한 209만 원 남짓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건 2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400만 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사장님 운영하고 있는 우리 삼촌 봤더니 야 사장님인데 월급 200만 원을 채 못 받아가.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점진적으로 중재요원들이 사용자 측에 계속해서 좀 우호적으로 좀 찬성 투표를 하는 경향이 좀 짙어졌기 때문에 점점점 상승률은 좀 둔화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노사 간 분쟁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노사 간 원래 최초 제시안이 괴리가 좀 있었고요. 둘 다 지금 결과가 나왔지만 불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해요. 예. 왜냐? 이게 국가별의 최저임금의 산입 기준도 다르죠. 물가 수준도 다릅니다. 노사 관계가 다르고요. 특히 가장 지금 영향을 미치고 환율이에요, 환율. 그렇죠. 달러 기준이잖아요.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걸 빼고 2023년 최저임금을 국가별로 현재 환율을 적용해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면 서부 유럽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좀 높습니다. 근데 아시아 국가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더 높아요. 예. 그래서 한번 봤더니 실질적으로 2023년 기준,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어디 가서 알바하면 가장 많이 돈 받을 수 있느냐? 영국입니다. 영국입니까? 네. 예. 영국은 유로 안 쓰잖아요. 파운드 안 쓰잖아요. 예. 영국에 가면 2023년 10.42파운드 1시간당 벌 수 있는데 이거 환산해 봤더니 18,500원이에요. 예. 올해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임금의 2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물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2022년 물가가 9% 올랐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 이제 임금을 되게 많이 올려줬던 거고요. 2위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로화 쓰거든요. 12유로. 여기도 한 17,900원. 3위가 프랑스. 여기도 한 16,800원 정도이고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예.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을 제시하지만 지방마다 정하는 이 임금 차이가 달라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한 7.25달러로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동결돼 있어요. 예. 9,988원이니까 10,000원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각각 주에서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반영하거나 그보다 더 높게 주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아시아를 보게 되면 대만의 최저임금이 한 7,450원, 일본의 경우에는 2023년 8,300원인데 일본의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예. 지금 38년 만에 최저치다 보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보다도 최저임금이 더 낮은 국가로 이제 일본의 굴욕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자료를 좀 보게 되면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28개 최저임금을 도입한 28개 국가 가운데 한 15위 중위 정도의 이제 수준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또 중위임금을 또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낮은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중위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인데요. 중위는 시간당 최저임금 가장 많이 받는 근로자와 최저로 받는 근로자 사이의 정확하게 중간 지점을 중위고 평균은 다 합산해서 나눈 거예요. 전체 인구로. 그러다 보니 중위임금을 도입하게 되면 60%가 넘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적지 않다라는 게 이제 경영계의 논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해마다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힘겨루기가 좀 해소되려면은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결정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알바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의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루 종일 식당에 나가서 일하시는 부모님 편을 들 것인가예요. 어느 편을 드시겠습니까? 어렵군요. 맞습니다.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을과 을의 대결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 노사정이라는 대화체가 있지만 실질적인 이제 이 결정은 정부 측 중재위원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노사정 모두 이제 불만이다 보니 이걸 이제 앞으로 최저임금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로로 가지는 않잖아요. 예. 낮더라도 1%면 월급으로 기준으로 하면 지금 내년 209만 원이니 210, 200, 300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말로 어려운 5인 이하 사업장 나홀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감내할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는 이걸 좀 복지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장려금 제도처럼 최저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뭐 200만 원, 300만 원 간다고 해서 전부 다 경영주나 이제 소상공인한테 덤터기를 씌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으니 이걸 확대 발전시켜서 더 이상 최저임금 제도가 을과 을의 대결로 좀 비화되지 않도록 이제 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도 참 애매한 게 소상공인은 나름대로 또 나홀로 경영을 해야 된다. 워낙 인건비 상승이 부담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고 맞습니다. 또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 거기서 경영자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로 5인 이하 정말 인건비 때문에 자동화 기계를 들인다든가 가족 인력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프랜차이즈 극장, 프랜차이즈 커피숍, 프랜차이즈 서점, 여긴 수천 명의 인력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 그러니까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을 좀 빌미로 해서 굉장히 임금을 낮게 책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영계 주장, 물론 뭐 일자리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제 직원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이유로 단기 일자리라는 이유로 굉장히 쪼개기를 해요. 15시간 일하게 되면 주 한 번 정도 8시간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데 한 14시간으로 막 꼼수를 한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기업 계열의 어떤 이제 유통 계열 쪽 특히나 굉장히 많은 이제 단기 일자리를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과연 최저임금 수준으로 줘야 되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경영계에서는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업종별로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 올해도 역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까? 최저임금법상 사실은 1988년부터 업종별 이제 최저임금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법은 허락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첫해 1988년에 유일하게 정말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이듬해부터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업종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사실은 경영계는 3가지 업종만 좀 유일하게 좀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음식점업, 예. 택시 운송업, 편의점업은 힘들다. 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고용 여건이나 고용주의 지불 능력이 다 다르고 현지 물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의 입장은 뭐냐? 야, 그렇게 되면 그 업종에 누가 과연 취업을 하려고 하겠느냐? 아하.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한다고 해서 경력난이 해소될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이제 노출된 사람들이 주로 보면 여성 근로자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이제 굉장히 사회적 취약자들이 이런 업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업종별로 차등화된다면 삶이 더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뭐 우리 사회에 사실상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노동자 얼마나 됩니까? 한 30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좀 보게 되면 한 30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 계속 올라간다. 상승률은 굉장히 둔화되고 있지만 올라가다 보니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는 업종들이 많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제 물론 이건 경총의 자료이기 때문에 당면 100% 믿을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를 보면 전체 근로자의 한 14% 정도, 7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지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업종이 몰려 있느냐? 농림업업종. 여기는 굉장히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가서 하라고 있잖아요. 여기는 40%가 넘어요. 그리고 숙박 음식점업도 37% 정도는 지금 현재도 이제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경영계에서는 이제 이런 업종별 차등화를 이제 주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파월 연준 의장이 굉장히 또 이거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3% 기록했습니다. 목표치 2%를 향하고 있다는 뭐 신호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충분히 파월이 만족할 만한 자료입니까? 일단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물가라는 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1년 전 수준과 비교를 할 것인가, 전월 대비 비교를 할 것인가. 1년 전과 비교하면 3%지만 6월의 CPI가 한 달 전과 비교하게 되면 마이너스 0.1% 하락했다는 겁니다. 즉 미국에서 물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4년 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9월에 기준금리 인하하겠네?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거고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 연준 의장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의회에 나가서 물가 관련한 증언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올해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봤더니 하원에 출석해서 기준금리 인하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 정치적 이벤트, 11월 대선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홀로 이 길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9월 이나의 무게가 싣고 있고 특히나 상원에 가서는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고금리가 길어지면 오히려 경제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순해졌거든요. 그동안 물가가 2%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절대 금리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선에서 굉장히 매파성 성향이 짙었는데 비둘기파적으로 온순하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얘기냐? 경제가 고금리가 올해가 유지되면 경제가 위태롭다. 물가는 점진적으로 연준의 목표치 2%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데 물가만 신경 썼더니 고용이 좀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4.1%, 5월에 비해서 0.1% 뛰었는데 이게 지금 2년 반 만에 최고치고요. 그동안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왔어요. 서비스업 일자리가 계속 늘어왔거든요. 위드 코로나 전환되면서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서 월 평균 한 22만여 개 이상 일자리가 늘었는데 지난달에는 20만 6천 개 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그동안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늘고 임금이 오르게 되면 그게 다시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걸 경계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인 거예요.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고용시장마저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시그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 소비 지표에 따라서 아마 전망은 왔다 갔다 하겠는데 지금까지 전망을 놓고 보면 CME의 이제 페드워치, 미국 연준의 금리 전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9월 인하 가능성, 11월 인하 가능성 두 차례 보고 있는데 9월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9월 인하 가능성은 80%가 넘게 올랐어요. 이게 하루 만에 거의 10%포인트 넘게 이제 이 상승되고 있는 건데 올해 지금 연준은 FOMC가 4번 남았거든요. 7월 31일, 9월, 11월, 12월 남았는데 아마 9월과 7월에는 아니다. 7월은 아직은 아니고 9월과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금리는 언제 내려갑니까? 사실은 기준금리 이번에 좀 다소 의외했던 건 기준금리 만장일치로 과연 갈 것인가? 연 3.5%로 동결은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동결은 분명하지만 소수 의견, 금리를 낮춰봅시다라는 소수 의견이 1명 내지 2명 정도 나타날 줄 알았는데 다 동결로 나왔어요. 이건 좀 이례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한 배경 크게 3가지입니다. 환율 불안하고요. 수도권 부동산 불안합니다. 가계부채 불안하고요. 여기에다 미국 금리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을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굉장히 금리 인하 시그널을 강하게 준 거예요. 이런 걸 피벗이라고 하거든요. 예. 통화 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직접 이제 중앙은행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앞서서 계속해서 금통위 끝나고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까지 내려가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 근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2.4%예요. 딱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지금 금리를 내려도 이상이 없다라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금통위원들 속내를 좀 들여다보니 만장일치이긴 하지만 석 달 후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의원이 6명 중 2명이에요. 예. 이게 5월에는 1명이었거든요. 5월보다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건 미국이 9월 첫 금리 인하에 나서면 한국은행은 이걸 확인하고 10월경에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낮추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금통이 3번 남았어요. 8월, 10월, 11월, 그 가운데 10월 인하 가능성이 이제 커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창용 총재가 차선을 바꾸고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피봇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10월에 기준금리 인하합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 앞서서 예. 얘기했잖아요. 불안한 게 뭐라고요? 환율도 좀 불안합니다. 예.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정말로 9월에 인하할 건가?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 정치권, 특히나 여당 그리고 KDI까지 나서서 우리 지금 내수 부진과 부동산 PF 감안하면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야 돼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워낙 불안해요. 지금 1,400원까지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율이 1,400원 돌파한 건 과거 3-4번밖에 없습니다. 뭐 IMF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위기 제약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저는 올해 금리를 내리게 되면 10월에 한 번 정도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된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것인지 좀 짧게 예측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강남권발 상승세가 이제 2급지라고 하는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그리고 경기도도 과천 들썩이고 있어요. 서울의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지금 0.24% 일주일 만에 올랐거든요. 0.24% 일주일 만에 올랐다. 이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 9월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겁니다. 예.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느냐? 성동구가 많이 올랐어요. 한 일주일 만에 0.52%가 올랐고요. 송파 서초가 0.4% 넘게 올랐고, 경기도 과천도 여기 지금 재건축 밀집 지역이거든요. 일주일 만에 0.49% 올랐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고금리로 위축됐던 아파트 매수 심리가 대출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주담대가 2% 후반까지 낮아지다 보니 빚을 내서 이제 일부 집 사기에 나서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내년에 입주 물량 줄어듭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과 일부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아직도 지방은 썰렁합니다. 예.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고요. 부동산 PF 재가동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박상욱 국토부 장관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한 거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사실 가장 이 불안한 심리가 뭐냐. 내년뿐만 아니라 후내년까지도 입주 물량 부족하다면서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 장관은 그러면 3기 시도시 분양 앞당기겠다라는 거예요. 일반 분양을. 예.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3기 시도시 입지면으로 2기보다도 더 좋은 데도 있지만 미리 선분양했는데 취소되고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일관성 없게 추진되다 보면 사람들 불안 심리를 자극해요. 거기다가 지금 하반기 내년부터는 총부채 DSR 규제를 좀 강화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막 한두 달 정도 연기시켜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실수요자 입장에서 급해진 거예요. 대출 막히기 전에 좀 사자. 그래서 지금은 실수요자가 움직이고 있어서이고, 정말로 금리가 내리고 정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수요, 투기 수요가 가세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지방은 여전히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양극화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급지까지는 확산이 됐지만 노도강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젊은 층이 굉장히 접근이 쉬운 노원, 도봉, 강북 여기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양극화 현상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경제 관련 이슈 분석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방법을 문서로 만든 건데요. 양국 정상은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미 정상이 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서명을 승인했습니다. 당일 오전 한미 핵협의그룹 NCG 대표들이 지침에 서명했고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이를 추인한 겁니다. 이번에 양국 정상이 서명을 추인한 NCG 공동지침은 지난달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자는 개념으로 대통령실은 미국 측이 자신들의 핵 자산에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를 배정할 것임을 확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핵 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통해 실전에 맞는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가지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가 한반도 핵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이어 협의와 기획 단계부터 실제 훈련과 작전까지 함께 수행하게 될 거란 설명입니다. 여기에 핵 위기 때 한미 정상의 소통을 포함한 통신 체계와 핵 관련 민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도입하는 등 NCG 공동지침의 실제 실행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의 도발 등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 계획에도 이번 NCG 공동지침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협의그룹 NCG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전략인 확장 억제를 보다 더 강화하자는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도발에 함께 연동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동지침으로 기존의 재래식 전력 기반의 한미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 교체 등에 따라 지침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국내 정치 단력을 고려하고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냈던 박지성이 현재 축구대표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슬프고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성은 오늘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해설과 축구 강좌를 결합한 기획 프로그램을 마친 뒤 이같이 말하고 축구협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축구협회의 무너진 체계를 바로 세울 거라는 기대는 5개월 전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전력강화위원회를 만들었던 때가 마지막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절차대로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 회장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건 분명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사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홍명보의 선임을 번복하느냐 마느냐는 축구협회와 홍 감독의 결정이 남아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일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 밤에도 후텁지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자정까지 서울 기온이 25도, 체감 온도는 27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이후로도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 않겠고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특히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중서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더위가 무척 심해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반면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해안에도 장맛비가 오겠고 모레는 남부 내륙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내에게 성인 방송을 강요한 혐의가 있는 전직 군인 남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내의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아내를 감금하고 성인 방송에 출연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업군인 30대 남성 김모 씨. 지난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자는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심 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고 고인의 아버지 등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해온 김 씨가 이혼 요구를 받자 나체 사진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했다며 범행 동기가 나빠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 직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목격자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 등 스트레스도 자살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아버지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는 등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김 씨의 강요로 멀쩡한 딸이 성인 방송을 찍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형량이 너무 낮다며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딸이 원해갖고 성인 방송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난 그래도 법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앞서 검찰은 김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를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서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허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하늘궁 신도들은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이유로 몸을 만지고 추행했다며 허 대표를 고소했는데 피해자가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속의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이를 보도한 유튜브 매체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언론인으로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022년 10월 국회에서였습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도 관련 영상을 게재했는데 제보자의 전 여자친구이자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술자리 장소 후보로 지목된 음악 카페 주인은 허위 영상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더탐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더탐사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술자리 장소가 이곳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에게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고 청담동 술자리 욕은 그러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 관련 수사가 종결되거나 당사자로 지목된 대통령이나 한 전 장관이 구체적 행적을 밝혔다면 논란은 조기에 종식됐을 거라며 더탐사가 책임을 떠넘기기만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판결 이후 카페 주인 측은 유사 언론의 마녀 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거라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탐사 관계자들과 김의겸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사 탄핵 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울산지검 술자리 의혹을 인터넷 방송에서 제기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일 인터넷 방송 강성범 TV에 출연해서 술자리 의혹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돌았지만 박 검사 본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유튜버 강성범 씨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에 이야기한 것은 죄송하다면서 과거 영상에서 문제의 발언이 담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공범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경찰은 도주한 나머지 한 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의 공범 3명 가운데 한 명인 2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본인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재판부는 A씨가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뒤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붙잡혀 지난 10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공범 20대 남성 B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끝까지 반성 없는 태도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도주한 나머지 공범 1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승합차가 빠르게 돌진하며 주차장에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동승자들이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흰색 승합차가 휴게소 주차장에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주차된 차들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어보지만 SUV 뒷부분과 부딪힙니다. 파편들은 사방에 날리고 사고를 낸 차는 흰 연기를 내며 돌더니 화단에 부딪힌 뒤에야 멈춰섭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조수석에 있던 남성은 YTN과의 통화에서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눈앞에 휴게소로 들어가는 길이 보여 옆에서 간신히 핸들을 조작해 고속도로를 빠져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급가속을 하게 되니까 앞에 차를 일단 무조건 피해야 되겠고 전복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일단 방향을 틀은 거죠. 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차 한 대 박으면서 속도가 줄었고요. 이제 마침 나무가 보여서 거기로 그냥 갖다 차를 들이받은 거죠. 이어 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져 승합차에 타고 있던 4명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으면서 승합차가 휴게소 주차장으로 돌진해 차 한 대는 들이받았지만 동승자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대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쯤 대전시 산성동의 한 교차로에서 다른 승용차와 충돌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9시간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출석 당시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 고대 의료원 교수들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무기한 자율휴진을 시작했습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도 의료계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대 의료원 산하 3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자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병가나 개인 사유를 이유로 연차를 내거나 추진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식으로 휴진하는 겁니다. 무기한 휴진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해온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고대 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휴진은 진료 재조정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며 여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교수들이 대거 현장을 벗어나는 상황은 피했지만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 문제로 고심이 깊습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앞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영해 사직서 제출 시점 근방인 지난 2월 말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잡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은 6월 이후로 사직 시점을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직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료계 측에서 사직서 2월 시점 수리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정부와 전공의들의 팽팽한 신경전 사이에 낀 수련병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원 시대를 열게 됐지만은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이렇게 유럽보다는 조금 낮고 그리고 일본이나 타이완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영국은 18,500원으로 우리나라 9,620원보다 2배 정도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8,300원 일본, 작년 수준이죠. 엔저 영향으로 지난해 처음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졌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물가나 노사 관계 등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민주노총이 인용한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28개 회원국 중에 15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OECD 회원국 중에 상위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중위임금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죠.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161만 명이 모인 온라인 카페입니다. 최저임금 1,030원 타결 소식에 인상폭이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아예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일하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 사업자와 그다음에 경제적 취약 근로자들의 공존했던 구조가 이제는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나홀로 경영, 근로자 일자리 감소 이런 의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으로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0,000원의 벽도 무너졌다고 한탄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한숨이 나오는 건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값은 한 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올랐다는 겁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2년 연속 물가 폭등으로 실질 임금이 삭감되었고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 보장이라는 게 목적인데 그 제도 자체를 무색해하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이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는 노동계가 요구한 지 10년 만이라며 노동자를 착취하고 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에 저항하는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한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정부가 석 달째 내수가 회복하는 조짐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과 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6월 소매 판매에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관광객 증가세는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전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초복을 앞두고 보양식으로 뭘 먹을지 고민되는데요. 오랜만에 삼계탕집 찾는 분들은 한 그릇당 2만 원을 코앞에 둔 가격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 3%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4%를 웃돌았습니다. 높아진 외식 물가에 마트에서 간편하고 저렴한 밀키트로 대신하는 소비자 늘고 있습니다. 삼계탕 간편식은 보통 한 팩당 약 7,500원에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신세계 푸드에 따르면 지난달 삼계탕 간편식 매출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습니다. 동원 F&B도 전년 동기 대비 70%가 늘었고요. CJ제일제당은 지난 1분기 삼계탕 간편식 매출이 지난해보다 54% 상승했습니다. 요즘에 생닭 유통 가격은 내리는 추세인데요. 일부 유명 삼계탕집은 이미 한 그릇에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삼계탕은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란히 뚝배기에 담긴 삼계탕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보양식 삼계탕을 찾은 사람들로 식당은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닭이 우리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따끈한 걸 이열치열로 먹으니까 건강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가격이 부담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서울 삼계탕 가격은 17,000원 정도로 7년 전과 비교하면 20.6%나 올랐고 이미 일부 유명 삼계탕집은 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에 한 자주 먹는 편인데 2만 원이 되면 진짜 복날만 먹는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삼계탕 좋아해서 이번 달에 2번째 먹으러 왔는데 올 때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런데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육계 산지 가격이 4월 정점을 찍은 뒤 1,460원으로 400원이 내렸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35.5%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 육계 도축 마리수도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도 느는데 왜 삼계탕 가격은 그대로일까? 현지에서는 낮아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벌써 1,000원 차이가 나서 복날이 다가오니까 인삼값도 4,5천원씩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배춧값도 저희는 직접 담아서 하는데 보통 3,000~4,000원씩 올랐어요. 생닭 유통 과정에서 산지 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급격히 오른 다른 재료값에 인건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대표 음식인 냉면 가격도 11,923원으로 한 달 사이 2%가 오른 가운데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외식 물가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근으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2억 5천만 원도 청탁 대가로 제공된 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씨는 마지막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명 전 대표 등에게 용도 지역 변경 청탁을 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없다며 혐의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을 서울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과 함께 받게 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인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과 중앙지법 대장동 재판은 범행 시기와 쟁점이 모두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너무 방대해 변론 분리를 고려해야 할 상황에서 전혀 무관한 사건까지 병합한다면 심리 지연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대표 후보 간 비방전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당대회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내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윤리위 차원에서 별도 입장을 밝힐지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이용구 윤리위원장은 전임 윤리위원장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전당대회가 격화하는 상황에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으로 규정하고 모든 의혹과 문제의 근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 이종호 씨가 국방부 장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영부인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어찌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을 볼 때 김건희 여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에 완료한 핵 억제 작전 지침에서 한반도에 미국의 핵 전력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인데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 등에 대비해서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이 최종 서명한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 핵 전력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를 상시적 배치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미 핵 전력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수시로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 훈련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일체형 확장 억제 정책으로 그동안 미국의 결정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전시나 평시 모두 한미가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존의 확장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미국 핵자산을 전개하는 방식과 빈도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현격히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핵 협의 그룹이 만들어진 뒤 세 차례 회의를 거쳐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개념이 확정됐고 양국 정상이 서명하며 1년 만에 문서로 공식화됐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뒤 나토의 핵 계획 그룹이 9년 만에 만들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And I want to emphasize how important a milestone that is to be completed within a year. I have the privilege of working on other extended deterrence portfolio arrangements, and the speed with which we completed this document is nothing short of historic. 국방부는 비핵 국가로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합니다. 한미는 핵 재래식 통합 방안과 협의 절차를 적용해 범정부 모의 훈련과 국방 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을 연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 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재하며 20년째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며 안보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함께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적은 겁니다. 20년째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경계 감시 구역을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 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로 규정하고 방위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외교청서에서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달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국방 현안이던 초계기 갈등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에 협의해 일단락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한일 간 입장차가 있지만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日韓双方の立場はこれ依然として違いはございます。このことを理由に私は自衛官職を危険にさらし、日韓の防衛協力を今後もですね停滞させ続ける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と判断。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핵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갖췄고 전술핵을 염두에 둔 순항미사일 실용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의 군사활동도 지금까지 없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며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우려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한일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 왜곡된 역사인식은 안보 협력의 진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아시아 최고 갑부인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하객들이 인도에 입국했습니다. 릴라이언스 그룹과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분야 등에서 협력하고 있는 이재용 회장은 뭄바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에 차량을 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과거 아난트의 형과 누나인 아카시와 야사의 결혼식 또는 축하연회도 참석했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의 내정을 두고 후폭풍이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한국 축구의 상징 박지성까지 가세해서 정몽규 협회장의 사퇴, 홍명보 감독 내정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축구 꿈나무들과 공을 차고 해맑게 웃던 두 아이 아빠 박지성. 하지만 사령탑 선임 문제로 벌집이 된 최근 한국 축구 상황을 묻자 슬프고 참담하다고 작심한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나 확실한 답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이래야 되는 건가. 클린스만 경질 이후 5개월을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과정. 특히 전혀 몰랐다는 내부자 박주호 전력강화위원회 폭로가 겹친 상황에서 박지성은 투명한 공개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대로 밟아서 감독을 선임해야겠다라는 약속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박지성은 체계가 무너졌다. 기대는 5개월 전이 마지막이었다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사퇴, 나아가 홍명보 감독 선임 번복까지 애둘러 언급했습니다. 회장님이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될 상황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거를 번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협회와 이제 홍명보 감독님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분간 이어진 폭탄 발언, 박지성은 한국 축구에 대한 책임감, 또 후배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나섰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기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축구인은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울먹인 이영표. 선배들이 멋있게 늙어야 하는데 못났다고 직격한 이천수에 이어 한국 축구의 상징 박지성까지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이 잇따라 한국 축구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령탑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폭로한 이후 두문불출하던 박주호는 유로 준결승을 관람했다며 웃는 얼굴을 SNS에 올렸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광역단체 경상북도가 대구광역시와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서 저출생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상북도를 이끌고 있는 이철호 도지사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에 장마 때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 상황 어땠습니까? 뭐 피해가 많았습니다만은 작년 때 워낙 피해가 커서 그에 비해서는 좀 적었습니다. 그러나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도 파손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뭐 빠른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 경북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에 대구 경북 따로 TF팀을 만들어서 특례를 뭘 담을 거냐. 대구 경북 단순 통합을 하면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고 강원도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다 담대 플러스해서 환경이라든지 우리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노동청이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특례를 많이 담아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광역단체 통합 추진은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인데 예. 왜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무슨 효과를 얻으려고 하시는지? 한마디로 하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을 해서 지방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가고 있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하면 500만 도시가 되는데 500만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자치 권한을 확실히 강화시켜서 수도권과의 경쟁도 하지만은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입니다. 이제는 국가 대 국가의 경쟁보다는 도시와 도시의 경쟁이거든요.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은 뭐 뉴질랜드나 이런 작은 나라의 나라처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을 강화해야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라든지 지방 소멸이라든지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북 도민들이라든지 대구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2020년에도 한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과반 이상이 찬성을 했고 이번에도 여론조사를 하면은 한 5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북부 지역에 도청이 왔는 지가 한 8년 되었는데 다시 대구로 가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북부 지역의 소외에 대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역별 균형 발전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가장 먼저 북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예. 그 걱정이 있으면 통합이 어렵거든요. 그 걱정을 덜어드리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런데 다른 시 말고 대구시와 통합을 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대구가 원래 경상북도 대구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갔다가 큰아들 시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구 경북이 동질성이 있고 예. 대구 시민 70% 가량이 대부분 경북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은 한 뿌리였고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은 점에 있어서 같은 뿌리로서 역할을 같이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통합을 하면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북과 대구가 힘을 합쳐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대구 경북 통합한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적극 지원하고 미국의 연방 정부처럼 주 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국방 외교 외에는 미국은 주 정부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자치위원장, 대구시장 저하고 4사람이 만나서 중앙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중앙정부에도 TF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들이 성공하면은 전남 광주도 통합하고 대전 충남 부산 경남 과거에 직할시로 분리됐던 데는 다 통합해야지 대한민국이 재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재구조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언제쯤 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통합은 일단은 2026년 지방선거 전에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에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 상반기까지는 통합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시도의회는 금년 안에 통과를 하고 법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 하고 금년도에 뭐 추진이 되면 더 좋고 맥시멈이 끝까지 가도록 내년 상반기 안에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통합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을 통해서 행정체계를 개편해서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로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님 말씀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까?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는 2단계로 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당장 거래하면은 우리가 지방 대구 경북 통합 정부가 있는데 그러면 시군 단위가 있잖아요. 예. 시군 단위를 없앨 거냐 통합 정부를 없앨 거냐 이래 되는데 그건 당분간은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게 되면은 대구 경북 통합도 어렵기 때문에 현 체제로 우선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3단계라 해서 그게 뭐 행정 비효율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 지시사항이 협조사항이 바로 기초단체까지 가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 없다 생각하고 그 단위를 하나 축소하는 거는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돼. 현재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합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게 되면은 명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경북이었거든요. 경북 대구시였는데 그렇다고 경북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제 광역 단체가 우리는 앞서가 있잖아요. 시 단위가 광역 중에 그래서 대구 경북을 동시에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경북에서 우리가 큰 집인데 큰 집을 놓치기도 어렵고 대구는 이제는 시 단위가 더 이제 발전된 상황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 경북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대구 경북이 통합하게 되면은 저출생 대응도 수월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예.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방자치가 권한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것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 통합하면은 권한이 많이 이양되면은 모든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중앙정부는 지원만 해라. 그래서 지원을 좀 적게 해도 될 거예요. 대구 경북 자체에 힘이 있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출생 문제 이거는 대구 경북 통합하면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이런 병원도 광역단체가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 의료를 더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출생 문제라든지 해결할 방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출생과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할 텐데 언제쯤 정책 효과가 나타날까요? 저는 뭐 금년 1월 달에 저출생 전쟁 선포를 하고 우리 조직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저출생 전쟁 본부를 만들었는데 조직 만들고 예산 확보했고 또 국민 성금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 성금은 ARS에서 받는데 060에 700에 1988, 인구 88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시청하신 분들 지금 전화 한 통해서 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저출생 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전쟁 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효과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으면 나라에서 다 키워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결혼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완전히 효과를 보려고 하면은 적어도 1년 후에 가면은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 경북 경주에서 내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경주가 이제 3파전에서 인천 제주와의 경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왜 이겼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경주 자체 브랜드라 생각합니다. 경주는 1500년 전에 이미 세계 4대 도시 하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중국의 장안, 지금은 시안입니다. 로마, 이스탄불, 경주 이 4대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경주 자체 브랜드가 효과가 있었다 보고, 그리고 한류가 지금 빛나고 있는데 한류를 더 활발히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에이펙은 경주 자체가 힘이 있었다 생각하고, 물론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였는데 146만 명이 뭐 단시간에 호응을 해줬습니다. 이런 여러 같은 시도민들 열기도 있었고, 또 저 같은 앞장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상대 도시보다 더 장점이 많으냐,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시와 통합을 추진 중인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중서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연일 치솟는 기온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모레는 남부 내륙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제주도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에 에어컨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을 정도죠. 네, 맞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에어컨을 사용하려면 확인할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에어컨 필터인데요. 에어컨 필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 혹은 15,000km에 한 번 교체해야 하는데요. 시기를 놓치면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를 교체했는데도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에어컨 증발기도 점검을 해야 하고요. 증발기에 습기가 고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외기 순환 모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매트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동차 매트에는 신발이 직접 닿기도 하고 우산이나 옷에 빗물이 떨어져 고이기 때문에 세균과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실내 청소를 하고 2년에 한 번은 매트를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